생산과 소비 브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선 결과를 봤죠. 뭐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요. 민주당계 정당이 참패를 했죠. 특별한 일이 없었잖아요. IMF 사태가 터진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부나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어떤가요? 인기를 끌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돈 뿌리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최근에는 그런 것까지 나타났는데 인기를 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동체를 생각하죠. 이러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크게 잘못되겠어. 또 그런 사람들이 결집하고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거다 좋아서 순간의 쾌락을 느끼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반미종북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뭐 전시작전권 해수 뭐 이런 거. 또 이제 뭐 포장을 하겠죠. 뭐 평안이 뭐니 이러면서 포장하겠지만 민족 통합이니 이러면서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북한의 속성상 성과를 낼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의 조국이 북한인 사람과 영혼의 조국이 한국인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요. 좋은 게 아니다. 평화 통일한다면서 퍼주기 하고 이런 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있으면 뭐라 하지 않죠. 그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김대중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성과가 왜 없는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평화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는데 뭐 좀 무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으면 개혁 개방을 했으면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성과가 있으니까 좀 그래 뭐 무리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요 잘했어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간 보라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했냐는 거예요. 계속 도발만 한다는 거예요. 서해 교전 일으키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국가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잠시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정부와 상관없이 뭐 돈 주고 전략 물자 보내고 상식 밖의 일을 해도 또 위기를 조장해야 되겠다 싶으면 도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이죠. 그걸 알고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부터 알긴 알았는데 하여간 뭐 국민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반미 종북 정책을 쓰면 결국은 성과가 없으니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 갈등은 커지고 결국은 이런 참패를 겪게 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속성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속성이 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장기에 걸쳐서. 뻔한 말이니까. 계속 반복하면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를 평가해 보자. 1940년대부터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대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 사실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했죠. 대기업의 국유화 정책은 한국에서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실현됐죠. 방식이 바뀌었죠.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났고 개혁 개방하는 공산주의 국가도 포기한 대기업 국유화 정책을 현시대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근대 국가인 한국에서 그대로 실시할 수 없었다. 김대중은 대기업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하였는데 노무현 역시 김대중의 이러한 산업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 육성 정책을 쓸 때는 대량의 일자리가 공급이 되고 중소기업도 많이 생겼죠. 또 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도 크게 올라갔죠. 경제적 평등도 또 훨씬 잘 실현됐죠. 왜 그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한국에 대기업이 많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발전이 덜한 국가에서 대기업을 선호할 거야, 안 선호할 거야? 한국의 대기업을.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으면 좋겠어. 현대차 같은 기업이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많이 육성될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소득도 올라가고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요.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꾸 억지 부리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좀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다.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노무현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소유는 인정하되 소유권 제한과 재산 침투를 통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방식이 바뀐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와 같다.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했죠. 1940년대 보면 상빈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토지를 국유화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 대기업을 국유화하여 대생산 시설이라 부르지만 대기업이죠. 대기업을 국유화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한다. 그 두 가지가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서 실현됐는데 방식이 바뀌었다. 그거죠.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또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하죠. 종부세를 도입하고 재건축할 때 이익을 또 정부가 또 가져가고 이런 저런 정책이 있죠. 또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등 그 재산을 침탈하는 거죠. 재산 가진 이들이. 그게 이제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40년대부터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하고 대기업을 국유화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 자기들이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딴 사람들을 딴 사람 핑계 대고 이러죠. 헨리 조지인지 조지 헨리인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은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딴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렇지.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 1940년대부터 공산주의 세력이 바라던 바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뜻은 실현되었다. 따라서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틀은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 완성되었다. 기본적인 틀은 일단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 시대에서 주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역시 산업 발전을 중시한다.
공산주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 공산주의도 있고 아나키즘도 있고, 주류 공산주의는 산업 발전을 마르크스주의 혹은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류 공산주의는 산업 발전을 중시할까요? 중시하지 않을까요? 중시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 한국의 공산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김대중 노무현은 좀 주류 공산주의를 약간 변형시켰죠. 또 문제는 또 다르죠. 뭐 원전을 중단시킨다 이런 건 뭔가요? 산업 발전과는 좀 다르죠. 농업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죠. 고대에 있었던. 조금 달라요. 또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을 계승하 김대중은 노무현을 계승하지만,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가 농업국가 같은 것 같은데, 농업국가에서 좋은 나라다, 뭐 그러고 있는 거죠. 네팔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음, 네팔은 아닌 것 같고, 농업이 중심이 된 산업이 발전이 덜 된 나라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뭐 하여튼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어차피 또 문재인 정부도 다룰 거니까 그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근데 주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을 중시하죠. 근데 문제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화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면 일의 보람을 느낀 사회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일하여 근대 국가보다 더 큰 산업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주류 공산주의 핵심이 되는 주장이다. 경제적 평등은 중요하다.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면 일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뭐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능률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근대국가랑 경쟁하면 근대국가한테 이긴다는 게 주류 공산주의 핵심이 되는 견해인 거예요. 그렇냐는 거예요. 즉 환상적 인간관에서 공산주의는 시작한다. 그래요. 주류 공산주의는 시작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실현해보니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일하려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산업이 붕괴되며 굶어 죽는 이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공산주의 국가를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이 공산화됐죠. 중국, 소련, 동국 유럽. 부족한 게 없잖아요. 기술도 있고 자원도 다 풍부하고 다 합치면. 근데 붕괴됐잖아요. 실상 보니까 어떤가요? 사람은 일하려 하지 않고 생산이 안 되니까 산업이 붕괴되고 굶어 죽는 이들이 있고,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정치적 평등은 실현되는가? 소수로 구성된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며 소수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다수는 빈민으로 살고 있었고 사실이죠.
소수로 구성된 공산당이 다수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며 인권을 유린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북한도 뭐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잘 사잖아요. 김정은은 뭐 차도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잘 살잖아요. 또 소수 공산당원들은 그렇겠죠. 근데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가요? 빈민처럼 살고 있죠. 굶어 죽는 이들도 있고, 특히 1990년대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김대중과 노무현이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자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한국의 번영기는 결국 마감되었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국유화처럼 극단적인 수단은 아니었으니까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또한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서울의 주택 환경은 악화되고 장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다. 그렇지가 않더라.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0년도 채 되지 않아 강남 아파트는 4배가 올랐음을 앞에서 확인했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 뭐 아파트를 대량 공급했으면 올라도 지금처럼 안 올랐겠죠. 꾸준히 계속 노력해 왔으면.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뭐 꾸준히 계속 공급하는 정책을 썼냐는 거예요. 이명박이 뉴타운을 통해서 서울시장 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지만, 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뒤에 그런 게 있었냐는 거예요. 계속 공급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폭등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아무리 방식을 바꾸더라도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하면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크게 심화되고 거기에다 산업역시 발전이 지체되거나 결국 붕괴된다. 결론은 뭔가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이런저런 정책을 집행하니 뭐 부동산만 봐도 그렇잖아요.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크게 심화되더라. 또 산업역시 발전이 지체되더라. 대기업이 잘생기면 좋지. 그게 왜 나빠요. 대기업이 잘생기면 대기업만 잘생기냐는 거예요. 중소기업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 몇 개인데 중소기업도 잘생기죠. 따라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 부동산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다. 폐기되어야 되죠. 그래요. 큰 문제가 바른 정책, 바른 산업 정책, 군사정부 정책은 거의 기적과 같은 정책이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가 기적이라는데 그게 틀렸다고 바꾼 거잖아요. 그래요. 김대중은 소비를 늘려 산업을 육성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정책을 실시했다. 그렇죠. 일하고 얻은 소득을 소비해야지. 모든 생물이 다 그러하지. 그런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 그냥 그 인간의 생태계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는. 근데 이제 인간은 문명이 있으니까 그게 고도로 발전했죠.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는 자연의 법칙이다. 다 일해서 소득을 얻은 걸로 소비하고 있다. 짐승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냥해서 그 일이잖아요. 그거 소비하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나타난 것이다. 생산과 소비는. 그리하여 김대중은 가계의 빚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했고 결국 그러한 정책은 빈민보다 비참한 신용불량자를 수백만 명에 양산했다. 소비를 통해서 한번 산업을 육성해보자. 그런 걸 시도했죠. 그랬더니만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시켰다. 그래서 카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계빚을 늘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엉터리 정책은 포기했지만 소비를 늘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신은 노무현에 의해 개성됐죠. 그리하여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개성했죠. 뭐 소도주도 성장 이러면서 똑같은 선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한 거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일이 첫 번째 목표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지만 소비를 늘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착된다. 이는 후에 노무현 정부를 개성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부활한다. 그렇죠. 노무현은 가계빚을 늘려 산업을 육성하는 대신 정부 빚을 늘려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야 노무현 정부 시기 부채 비율은 급등한다. 혹자는 군사정부 부채로 산업을 육성했는데 왜 김대중과 노무현만 비난하는가라고 따질 수 있다. 그렇죠. 군사정부도 막 부채로 육성했다면서 산업을. 사실이죠, 그것도.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으로 투자하는 것과 빚으로 소비하는 것은 다르다. 빚으로 투자하면 화폐가 산업시설로 바뀐다. 집을 사도 그렇죠. 집도 투자죠. 빚 내서 집 사면 화폐가 집으로 바뀌는 거죠. 즉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빚으로 소비하면 재산이 사라지니 빚으로 투자하는 것과 빚으로 소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요. 1억을 주고 1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1억짜리. 재산은 있잖아요, 집으로. 근데 1억을 사서 다 써버렸어요. 먹고 노는데 사라지잖아요. 그 말인 거죠. 엄연히 다르죠. 그렇다고 하여 빚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빚으로 투자하면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빚으로 투자하더라도 위험 관리는 해야 된다. 수십 년간 군사정부는 위험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위기도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김영삼이 인수인계 하자마자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OECD에서 경제 성장률 1위 국가였는데 그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 넘버 1, 2, 3를 다투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위험 관리가 중요한 거죠. 국가가 발전하고 부유해지면 복지 정책을 실시하기 마련이지만 이는 건전재정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한 국가도 결국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노무현은 그동안 이어져 온 건전재정 속 복지정책 실시를 최초로 파기한 이기도 하겠다. 복지정책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토지에서의 경제적 평등, 대기업 억제 정책, 대기업 억제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겠다. 또 포퓰리즘에서 꼭 나오는 것들이죠. 또 나오는 게 뭔가요? 나라가 발전하면 건전재정 속 복지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 근데 그걸 파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포퓰리즘이죠. 그것도 노무현이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후에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 나라들 많죠. 그리스도 그랬고. 현 시대에 들어서 이제 서방 여러 국가들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깔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지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해서 그게 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를 잘하고 건전재정 속에서 복지정책을 실시하면 그거는 나라가 발전하면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에서 그랬잖아요. 무엇이 포퓰리즘이냐. 설계를 잘못해서 미래에 부담을 시킨다거나 건전재정 속 복지정책을 파괴하면 그게 포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도 전혀 포퓰리즘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건전재정은 지키지만 잘못된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실수죠. 실수인데 그래서 복지정책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건전재정 속에서 실시해야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면 안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은 지역균형 발전을 핑계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분해하여 지방에 뿌리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렇죠.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국가의 생산성이 하락하면 비용만 증가했다. 그렇죠. 지방의 산업토대를 만들고 경쟁시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환상적 경제관을 시행한 결과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 시대에도 개선되고 있는데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다. 얘기했잖아요.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아니, 국가가 발전하는 거나 국가 내 지방이 발전하는 거나 다 똑같다. 산업 육성이다. 산업 육성은 어떻게 하냐? 민간기업 육성이다. 민간기업 어떻게 육성되냐?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금융이 좋아야 된다. 그게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 간에 경쟁시키고 그러다 보면 균형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 있으니까 또 지방마다 약간 다른 게 있겠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기관을 막 공중분해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균형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하고 더 차이 났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용만 증가시킨다. 그렇잖아요. 비용만 증가시키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건전제동 속에서 복지 정책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노무현은 갈라치기 정치로 국민들이 갈등을 증폭시킨 인사이기도 했다. 그렇죠. 갈라치기 정치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을 특정 지역 몇 군데를 지정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했다. 버블7 이야기인 거죠. 지역주의 정치로 갈라치기 하려고 한 거죠. 지역주의 정치를 5만 대 다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도 갈라치기 정치라면 다수는 우리 편이 된다라는 몽상적 정치관에 입각한 정치를 보면 된다. 그렇죠. 서울과 경기도에서 몇 군데를 지정했죠. 버블7이라면서. 그럼 나머지는 우리 편이 될 거다.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저런 나쁜 놈이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지지를 철회했고 그 결과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거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갈라치기 정치도 그러하고 포퓰리즘 정치도 그러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생각하고 막 한 거죠. 근데 선거 결과는 어떤가요? 와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해버렸죠.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비난할 만한 일들은 수없이 많지만 일일이 다 말하면 결론이 결론 같지 않게 되니 이 정도로 그치겠다. 반미 종북 정서도 결론은 뭔가요? 갈라치기 정치죠. 그걸 했는데 엄청나게 비용을 쓰죠. 막 엄청난 지원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근데 성과가 안 나와요. 오히려 도발했죠. 북한은. 그러면 이제 갈라치기 정치가 되는 거예요. 왜 적국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 너무 위험하다. 영혼이 조국이 한국인 사람과 영혼의 조국이 북한인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갈라치기 정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집권식이 드러난 것만 보면 김영삼이 최악인 것 같지만 포퓰리즘의 기본적 기틀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은 김영삼 못지않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그렇잖아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 보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요. IMF를 일으킨 김영삼보다 더 나쁜 놈이다 생각하니까 민주당계가 대통령 민주신당 정동영이 26%밖에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국민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잘 드러나지. 하나만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도 똑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